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관한 개괄적인 검토와 그중 분할 채권 및 불가분 채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크게 분할 채권, 불가분 채권,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컨대 어떤 가옥을 수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가옥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는 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한편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채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원래 공유, 합유, 총유에 준한다는 것으로 공유, 합유, 총유는 물권법에서 물건에 대한 소유관계를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채권과 채무가 여러 사람들에게 귀속하는 그러한 형태를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할 채권 관계와 불가분 채권 관계, 또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고 이러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를 보면은 먼저 분할 채권 관계는 하나의 가분급부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그 분할된 급부 부분에 관하여 독립된 채권을 갖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150만 원에 매각한 경우에 그 각자의 지분이 같다면은 어떨까요? 각각 세 사람은 3분의 1씩 즉 50만 원씩의 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 불가분 채권 관계와 연대 채무, 보증 채무는 다수의 사람이 각각 하나의 급부 전부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또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래서 하나의 급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채권을 실현하거나 또는 변제하면 다른 사람이 채권이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내부에서의 지분에 따라서 구상관계는 별도로 하고 채권 채무는 일단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불가분 채권 관계와 연대 채무, 보증 채무는 각각의 채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중에 특히 보증 채무는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그러한 개념인데 오로지 채권 담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 담보가 보증인에 의해서 즉 사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담보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 채무는 다수의 채무 사이에 주종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와 종된 보증인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종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연대 채무는 다수의 채무 사이에 주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즉 주채무자와 보조적인 보증인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대 채무는 누구나가 똑같은 주채무자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람 사이의 책임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연대 채무자 중에 어떤 사람에게든 전부를 다 지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특히 채권 담보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 채권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사람들이 별개의 그 내부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채무 자체가 나누어서 이행할 때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즉 급부가 불가분이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을 강하게 하는 역시 담보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크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불가분 채권,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각각 채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채권 관계는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는가?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마치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물권법에서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공유, 또 합유, 총유에 대응해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 채무의 공동적 귀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채무의 공유적인 귀속입니다. 즉 준공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을 준공유하고 채무를 준공유하는 것인데, 이러한 준공유에 대해서는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특칙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의적인 귀속의 경우인데, 우리 물권에서도 합유는 조합, 즉 동업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동업관계인 조합체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때를 합의적인 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준합의된 경우에는 합의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채권이 귀속하게 되고, 따라서 분할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조합체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이 제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채권의 추심 또는 처분은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게 되고, 합의자 각자는 채권의 위에 있는 지분을 각자 처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건의 경우 공유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 지분은 조합체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이죠. 채무의 이행은 합유자 전원에 대해서 전부의 이행을 한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의 준합의의 경우에는 또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합유 채무는 합유 재산뿐 아니라 합유자의 각 고유 재산으로도 책임을 진다. 즉 동업을 하다가 빚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동업에 출자한 그 재산뿐 아니라 각자 조합원 스스로들의 개인 재산에 의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동업관계를 잘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동업을 하다가 빚을 지면은 개인 채무, 개인 재산에까지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동업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 채무의 총유적인 귀속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 채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행위 주체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통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종중입니다. 그리고 교회, 또 마을 재산,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 그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모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귀속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사원들의 각 개인과는 무관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관한 규제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효력에 있어서 분할 채권 관계는 분할된 채권 또는 채무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자 청구를 하고 개별적으로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타의 채권 관계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 그 채권의 담보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한 사람의 채무자에 의한 변제는 모두 다른 사람의 채권과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 사람의 채권자, 채무자 중에서 그중 한 사람의 채권자 또는 한 사람의 채무자에 관해서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한 사람의 이행의 청구,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채권을 포기한다든가 또 채무를 면제받았다든가 할 때 이러한 사유가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분할 채권 관계에서는 각자가 독립된 이러한 채권이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지분에 한해서 자기 몫에 한해서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불가분 채권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각각 별개 독립된 거지만은 채무의 성질상, 채권의 성질상 나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개 독립의 채권, 채무로서 역시 다른 사람의 영향에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채무 성격상 불가분이라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연대채무는 상호 주채무자들이고 각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뒤에 연대채무를 검토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는 그 부종성으로 인해서 주채무자와 종된 보증인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채무자에 관해서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종된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은 종된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대내적 효력으로서 한 사람의 채권자가 수령한 것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느냐, 또는 한 사람의 채권자가 행한 출제, 즉 출연을 다른 채무자에게 분담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 여러 명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 내부적인 문제로서 보기 때문에 이를 대내적인 효력이라고 하고, 통상 이러한 분담의 문제는 구상권의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즉 혼자 출연을 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즉 자기 몫을 넘어서 변제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내적 효력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구상권의 문제는 각각의 채무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분할 채권 관계, 불가분 채권 관계, 또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 채무, 채권 관계와 불가분 채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채권 관계는 한 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즉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이러한 분할 채권 관계를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 채권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6일자 신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위자료를 30만 원씩 지급해라 하는 한국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린 바가 있죠. 그래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 배상 결정을 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은 올 초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과 옥션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그러한 기사인데, 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업체인 하나로 이용자 920명이 낸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 위자료를 30만 원씩 지급하라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또한 해킹으로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함으로써 최근에 이러한 사고들이 자주 보이게 되는데,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의 인터넷 쇼핑몰 회원 5,747명이 낸 그러한 조정 신청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회사 쪽에 책임을 물었는데, 이름하고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이 모두 유출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그 중에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게는 5만 원씩 배상하라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현재 뒤에서 다시 기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에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점점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또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러한 피해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고, 또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옥션의 해킹 사고에서도 모두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는 기사가 거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때 각각의 이 경우를 보면은 일단 조정 신청한 920명의 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때 위자료 각 30만 원씩을 받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지만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10명이면은 300만 원이 되겠고, 그러면 채무자 쪽에서는 하나의 채권이겠지만은 실제 받는 사람들은 각각 30만 원씩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니까 실제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분할해서 각자가 받게 되는 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가입자 30명이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소송이 된 법원에 재판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명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보았다라면서 그러한 하나로텔레콤과 아울러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하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왜 상대방으로 또 들어가 있는가, 피고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요 밑에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 정부는 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혹시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에 국가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국가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여기 지금 밝히고 있는데 나중에 재판한 결과 국가도 진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하는 것은 따져지겠습니다만은 만일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국가하고 하나로텔레콤 이것은 둘 피고가 되는 것이죠. 즉 채무자가 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도 다수 당사자가 지금 언뜻 한 명 이상이니까 두 명이니까 다수로 봐야 되고 여기 집단 소송을 하는 사람 30명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이 30명도 어떻게 보면 다수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그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사 중에 하나는 11월 13일자 기사 중에서 강남의 귀족 개 모임,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 보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2200억의 장부가 밝혀지나 하는 기사입니다. 잠적했던 개주가 지금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하는 것인데 개원과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파장이 커진다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개들은 이름도 귀족개인데 액수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붙인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개원들은 매달 10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갯돈을 낸 것이고 많은 사람은 20억 원 정도도 여기 돈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기서 투자를 했던 개원으로서 돈을 냈던 사람이 이제 개가 깨짐으로 인해서 돈을 내놔라 하는 그러한 지금 여기 개원들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과 개주와의 사이에 이제 개주를 상대로 돈을 내놔라 이렇게 아마 소송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 이 개원들 여러 명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여기서 2200억해서 하나의 채권인 듯 해도 이것은 가분급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각각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그 사람이 피해본 것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때도 분할 채권 관계로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문에 의하면은 안양 조합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분양 사건은 이런 우리가 형사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쭉 조사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받아서 사기 피해를 본 주민이 모두 130명 정도가 여기 돼 있고 피해액은 360억 원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D조합 아파트의 조합장인 김모 씨와 시행대행사 대표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130명한테 이중으로 분양을 하고 피해액이 360억 원에 달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차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추세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언뜻 이 기사에 나타나 있는 피해액 360억 원이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피해자인 130명이 낸 돈의 합계가 이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 조합장과 구속된 대행사 대표 2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 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주민들이 각각 돈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은 각자 자기가 손해본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분할 채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조합장 김모 씨와 대행사 대표 김모 씨 이 두 사람이 만일 짜고
둘이 짜고 이렇게 사기를 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피해를 본 사람은 둘 중에 아무나한테 피해 금액을 다 받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처럼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연대채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법에서 연대채무를 진다라고 법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연대채무라기보다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여러 명들이 관련된 다수의 사람이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과 또 채무 관계가 언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매매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수인의 매수인이 계약금을 반환받는 그러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 채권 관계다, 채권 채무가 아니다. 즉 분할 채권 관계다라는 것을 판시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결을 다시 한번 보면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명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즉 4사람이 4사람 소유인 그러한 임야를 사고 파는 것이죠. 이때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그러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 채권 채무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 중에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전부를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각각 지급한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분할 채권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할 채권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게 됩니다. 즉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청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 원칙이 제한이 됩니다. 예컨대 공동으로 차용했을 때 연대 추정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하는 경우에 이때 연대에서 그 반환 의무,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물건을 빌렸을 때에는 다시 그 물건을 돌려줄 책임이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또는 나누어서 일부씩 있게 된다면은 빌려준 쪽에서 나중에 그 물건을 반환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 616조에서는 공동으로 빌릴 때 연대 책임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연대의 추정은 임대차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건물을 같이 빌리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땅을, 농지를 같이 빌리는 경우 뭐 이러한 때에도 반환에 있어서는 연대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 아까 사기 분양 사건에서도 그 분양을 사기한 여러 구속된 두 사람의 책임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우리 민법 760조는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문상 연대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상으로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연대 채무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사에 대해서 일상 가사에 대해서 부부 한쪽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우리가 연대 책임이 있죠. 이것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정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했을 때 그것은 두 사람이 다 이득을 본다. 또는 두 사람과 다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 민법 832조에서는 그러한 경우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 채권 관계가 됐을 때 그 법률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각각 독립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분할 채권 관계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사유, 즉 한 사람이 이행지체를 한다든가 또는 한 사람만 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행불능의 상태가 있다든가 또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면제를 한다든가 이처럼 1인에 대한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것만 없어지게 되든가 이행지체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과 채무가 하나의 계약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하는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요거는 해제나 해지와 관련해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분할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바로 자기 부분을 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채권 행사 또는 다른 사람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분할액을 넘는 변제를 받을 때는 즉 자기는 아까 위자료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60만 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초과한 3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할 채권 관계에서는 구분이 된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 몫만큼만 행사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할 채권 관계는 그 대내적으로 각각 어떤 비율만큼 권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세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또는 채무가 있다 나누어서 있을 때 이때 각각 똑같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죠. 약정이 없을 때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각자 해결하는 것이 분할 채권 관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불가분 채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분 채권 관계는 원체 사람 사이에서는 특별한 공동의 목적은 없지만은 급부 자체가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병으로부터 한 대의 자동차나 한 동의 건물을 사는 경우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만일 갑과 을이 자동차가 2천만 원인데 이러한 돈이 2천만 원이 없으니까 각자 1,000만 원씩 돼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물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비싸지요. 그래서 혼자 사기는 좀 어려울 경우에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인데 최근에 이제 한우값이 그 수입 소고기와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가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한우가 좀 더 가격이 비쌀 것입니다. 질 좋은 한우를 값싸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모 안에. 그때 아까 물론 귀족계를 해서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통상 우리 사회에서 조그만 반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한우계를 조직해서 12명이 4만 원씩 적립하여 600만 원을 가량을 모은 뒤에 한우를 사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서 통째로 구입해서 나눠 먹는 그러한 한우계가 유행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는 공동 구매, 이 한우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인기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뭐 사료 대신 여물을 먹여서 키운 유기농 한우, 이처럼 맞춤 소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공동 구매하려는 교회 또는 아파트 분여회 등의 문의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처럼 여러 사람이 그 한우 한 마리를 샀을 때 이 한우는 어떤가요? 넘겨받을 때 한우 한 마리 그 자체를 넘겨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가분하게 불가분 채무의 예로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만장자처럼 살려고 하면은 통상 여기서 이제 잘 사는 사람을 통상 통칭을 할 텐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실용화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자가용으로 제트기를 갖는다든가, 또는 요트, 또는 와이너리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여기 설명을 읽어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포도농장이라고 합니다. 요새 와인에 대해서 아주 선풍적인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포도농장은 소유해서 포도를 키우는 이러한 그러려면은 제시된 요트라든가 비행기 이런 것들을 혼자 구입해서 살려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과 을이 또는 세 사람, 네 사람이 이처럼 비행기를 같이 한다든가 또는 요트를 같이 샀었을 때 이 요트를 넘겨받는 그러한 채권은 요트를 잘라서 부분적으로 받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급부 자체가 불가분, 급부의 예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 판결을 보면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판시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대법원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근거로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비춰봤을 때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견련 관계가 있다. 따라서 나누어서 이 급부를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채권 관계로 전제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분 채권 관계는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성질상 불가분의 급부와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의 급부,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것, 또 아예 여러 사람이 같이 계약을 해서 특약으로 이것은 나누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불가분 채권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가분 채권 관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불가분 채권 관계는 그 주체의 수만큼 다수의 채권 또는 채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분 급부가 이제 나누어서 가분급부로 변한 때에는 분할 채권 관계로 변경되는 것이죠. 만일 앞에서 기사 중에 한우를 샀는데 결국은 그 한우를 넘겨받을 때는 통째로 넘겨받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12명이 각자 가지고 갈 때는 그것을 나눠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분해서 나눠졌을 때는, 그렇게 변했을 때는 각각 분할 채권 관계로 변경된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어떠한 법률 성질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인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가분 채권 관계는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이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살펴보면은, 먼저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독으로 채권자 전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급부의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요. 12명이 한우를 같이 샀을 때 그 한우를 키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자기에게 다 달라, 이렇게 전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급부의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이행지체 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게 되고,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이행의 제공은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에서 한우를 키운 사람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한우를 넘겨주면은 변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 민법 4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이제 내부 관계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불가분 채무는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불가분으로 됐던 것이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내부에서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각자 나눠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분 채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차례로 또는 동시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채무 이행은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416조는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채무편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마는, 이행 청구에 의한 이행지체 내지는 시효중단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분 채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해서 그 해석을 불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기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결국 전부를 변제하는 것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서 하는 것이고, 결국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변제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죠. 오늘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에서 그 분할 채권 관계와 불가분 채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